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39부 대망의 위화도 회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정말 태조실록 시작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이제 위화도 회군 가네요. 그래도 이제 제 친구가 물어봐요. 도대체 위화도 회군 언제 하는 거냐고. 왜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스타트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위화도 회군이잖아요. 근데 이게 태조실록인데 도대체 위화도 회군이 언제 나오는 거냐? 왜 이렇게 앞부분이 기냐? 뭐 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성계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위치에 올라가서 위화도 회군을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냐. 그 과정을 좀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얘기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이거는 초장기 프로젝트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색다른 게 하나 또 더 있죠. 병법사 시간에도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좀 이제 학원 다니면서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한 달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실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력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네. 이제 뭐 기초적인 내용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추진을 해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한 컷 정도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뭔가를 이제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조금 진행을 중인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좀 실력이 쌓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확보가 되면은 이런 걸 여러 컷으로 늘려나가가지고 나름 또 이제 웹툰을 한번 좀 연재를 해보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뭐 꿈일 뿐이긴 해요. 그래서 실력이 좀 아직 허접하긴 하지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채색을 안 배웠어요, 제가. 채색을 아직 안 배워가지고 채색은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캐릭터들은 모델을 뭘로 잡은 거냐면은 혹시 뭐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평범한 겁니다. 장기말이 있잖아요, 그죠? 장기말을 이제 나름 또 모델로 해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캐릭터화 시켜봤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야기로 넘어가서 때는 1388년 5월 위화도에서 진군을 멈춘 이성계는 고민에 잠겼죠. 여러모로 따져봐도 이번 원정은 그다지 승산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현재 명제국은 북원의 숨통을 끊어놓는데 여념이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양성이 완전히 빈 땅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요양성이 어떤 곳이냐? 바로 그 나하추의 파상공세를 견딘 강력한 요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함락시킨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성 안 사람들이 내통을 해가지고 가능했던 일이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보장은 없죠, 그죠? 백관양보에서 이성계가 어찌어찌 요양성을 함락시켰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좀 가정을 해보자고요. 원래 역사에 만약이란 없고 저는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 푸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만약에 이성계가 어찌어찌 요양성을 점령을 했다라고 볼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다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곧 북원을 멸망시킨 남옥의 15만 대군이 요동으로 들이닥치기 뻔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때 명과 북원은 대등하게 싸우는 중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북원이 린치를 당하는 중이었고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옥의 15만 대군은 조만간 북원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바로 요동으로 들이닥칠 게 뻔하다는 거죠. 그럼 고려군 같은 경우 혹시라도 요양성 수비대가 항복을 해가지고 무혈 입성을 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치열한 교전이 벌어져가지고 성을 함락시킨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고려군도 전력이 좀 소진된 상황이겠죠. 가뜩이나 병력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옥의 15만 대군을 막아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한국사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최영과 이성계가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의 장수들은 다 뭐 허접대기고
그런 식으로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특히 삼국지나 전국시대, 일본 전국시대 이런 거 보다 보면 또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거든요. 일본 삼국시대 장군들 나오는 거 막 관우, 장미, 뭐 조자룡 이런 사람들 중원 대륙을 누비면서 활약하는 거 보고서 와 대단하다.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제일 센가 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삼국지만 봤으니까 그런 거고 동시대에 그 정도 하는 사람은 사실은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니까 이성계 최영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계 최영이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성계 최영 못지않게 대단한 장수들이 주원장 밑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옥도 그런 장군 중 하나예요. 심지어 주원장의 장수들은 대륙을 누비면서 스킬 크게 놀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단점이 뭐냐면은 좀 국지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이지 스케일 크게 대규모 대회전을 해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성계의 가장 큰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성계가 남옥보다 아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가. 근데 남옥이 그렇다고 해서 꼭 이성계보다 아래라는 뜻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붙어보지 않고서는. 의외로 이성계가 남옥보다 훨씬 뛰어난 장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슷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뜻밖에도 이성계가 남옥보다 한 수 아래였을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른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더군다나 이런 장수들이 주원장 밑에는 여럿 있었어요. 물론 개 중에는 이제 또 뭐 이쯤 돼가지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연세를 잡수셔가지고 도저히 이제 전방에 오기 힘든 분도 계셨지만 아직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장수들이 이끌고 온 병력, 더군다나 그 병력도 다 어떤 병력이냐면은 주원장이 명을 세우면서 난세를 해치고 나왔던 그런 정예 병력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려군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왜구나 여진족을 상대로 했던 국지전을 그렇게 주로 했던 병력들이었고 이런 대규모 대회전을 겪어본 그런 경험 있는 정예병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을 거는 이성계하고 그 휘하에 있는 가별초 약 한 2,000명 정도가 진짜 믿을 수 있는 병력인 거고 나머지는 다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사병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옥의 15만 대군을 막아낸다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일 거예요. 과연 이 남옥의 15만 대군을 상대로 이길 수 있냐 이거죠. 뭐 좋아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것도 막아냈다고 칠게요. 근데 문제는 계속돼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주원장이 여기서 끝내겠냐 이거죠. 강남에 엄청난 물자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유동 탈환을 시도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이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의 알래스카를 먹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해서 미국이 날아가냐 이거죠. 알래스카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미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병력과 물자를 계속 쏟아부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그거 버틸 거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 상황도 고려하고 당시 명예의 사이즈, 영토, 물자, 인구 모든 걸 보더라도 고려는 열세예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끊임없이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은 이거 막아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선택은 둘 중 하나예요. 고려군이 아예 요동 다시 이제 뺏기고 고려 본토까지 침공을 당해가지고 나라 문이 닫히던지 그게 아니면 거꾸로 중원으로 쳐들어서 아예 통 크게 중국을 먹던지. 그런데 그때 당시 고려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신흥 강국이었던 명제국을 정복시키는 것이 가능했을 얘기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각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달성을 하면은 이게 이성계인지 아니면은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아라곤인지 좀 슬슬 헷갈릴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고려 입장에서는 설사 요양성 함락에 성공한다 쳐도 일단 이것부터가 난관이었지만 성공한다 치더라도 그 뒤의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려 상황은 정말 안 좋았어요. 예전에 기샤인템으로 잡으러 갈 때도 보급이 문제였고 지금이라고 해서 보급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때 우왕 바로 요시기 때 되면은 관료들 녹봉도 밀려가지고 겨우겨우 주는 그런 재정 상태였어요. 그런 재정 상태로 과연 이런 대규모 원정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냐 이거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요동 원정에 치중해 있는 동안에 고려 본국이 비게 되면은 왜구가 또다시 극성을 부리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성계의 4불가론 중 하나의 내용이었고 실제로 고려가 요동 원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왜구들의 침탈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구들이 개경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초도, 오늘날 이제 황해남도 과일군이 이때인데 거기를 습격해가지고 개경에 연달아 봉화가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병력이 요동으로 떠난 터라서 고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거 가지고 나라가 망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성계 입장에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성계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따져봐도 답이 없다고 생각한 이성계. 애초부터 이성계는 전쟁을 반대했죠. 사실 여기서 더 이상 진군할 뜻이 없었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것은 최영이 자신의 회군 요청을 받아주는 거였죠. 근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최영이 회군 요청을 받아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보통 고집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회군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명이 없는 회군, 사실상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어느 정도 회군에 무게를 둔 이성계는 최영이 감시역으로 파견한 환관, 김완을 전격적으로 체포한 다음에 억류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떼고 다시 사람을 보내서 회군 요청을 해요. 이 시점에서 이제 하는 회군은 이게 진정성 있는 회군 요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명분 쌓기라고 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성계는 당연히 이번에도 최영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요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는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지만 끝내 방법이 없어서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이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보낸 두 번째 회군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영은 두 번째 회군 요청도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군중에는 이상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루머가 돌았냐? 이성계가 휘하에 있는 친병, 가별초들 있죠, 그죠? 그 친병들을 거느리고 동북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사실일 리가 없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성계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그냥 자기 친병만 데리고서 동북면으로 가버린다면은 이거는 왕명을 거역한 반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동 원정에 나섰던 군대는 어디로 가게 될 거냐면은 요동으로 가질 않고 일단 어디부터 갈 거냐면은 동북면으로 가가지고 이성계를 체포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성계 입장에서는 혼자서 동북면 세력을 가지고서 고려 조정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어요, 이성계가. 그죠? 그럴 바엔 차라리 뭐 자기가 그냥 주원장한테 망명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뭐하러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루머가 돌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루머에 동요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였냐? 바로 좌군 도통사 조민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루머는 제가 볼 때는 이성계 측에서 퍼뜨린 소문 같고 이 소문을 퍼뜨린 이유가 조민수를 당혹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아마 이런 루머를 퍼뜨린 게 아닌가. 왜냐면 처음부터 회군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대놓고 이제 반란하겠다는 뜻이니까 일단 슬쩍 떠보려고 나 그냥 집에 갈게 했을 때 조민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루머를 들었던 조민수 자기만 남겨둔 채 이성계가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이성계에 달려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진짜 울며 불며 아주 눈물 찔찔 짜면서 애걸복걸을 해요. 나를 버리고서 어디로 가냐고. 이걸 보면은 말이 좋아 조민수가 이성계보다 서열이 위지 실제적인 야전사령관은 이성계였음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군 도통사는 김완을 붙잡아 놓고 보내지 아니하며 또 사람을 보내어. 그러니까 이쯤 되면 원래 최영이 눈치를 채야 돼요. 자기가 보냈던 김완이 돌아오질 않았고 이성계가 한 번 더 회군 요청을 한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감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정치적인 센스가 너무 없어요.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이제 최영에게 빨리 가서 군사를 돌이킬 것을 허락하도록 청하였으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성계가 정말로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일종의 명분 쌓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최영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허락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콧방귀도 안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자 군중에서 거짓말이 나기를 태조가 휘하에 친병을 거느리고 동북면을 향하는데 벌써 말에 올랐다 하니 군중이 떠들썩하였다. 이런 이제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단기로 달려 태조에게 와서 울면서 말하기를 이 대목 보면 정말 참 대단하죠, 그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냥 혼자서 말 타고 막 이성계 진영으로 달려와가지고 황급하게 와서 울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제 징징거리냐? 공은 가시는데 우리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조민수가 자기가 진짜로 서열이 위고 실권을 갖고 있다면은, 또 라인이 최영하고 같은 라인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이성계를 막아야죠. 가긴 어디 가냐, 왕명도 없이. 이거 반역이나 다름없는 행동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질책을 하든지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가면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나를 버리고 가냐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짠다는 거예요. 이성계는 아마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옳거니 걸려들었구나 하면서 이제 이성계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은 이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성계가 자신의 이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과연 이성계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수에게 자신의 본심을 밝히는 이성계. 이성계는 당황해하는 조민수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이제 사료의 내용 보도록 할게요. 태조는 이에 여러 장수들에게 타이르기를, 만약 상국의 국경을 범하여 천자에게 죄를 얻는다면 종사 생민의 재화가 즉시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순리와 영리로서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하였으나 왕도 또한 살피지 아니하고 최영도 또한 늙어 정신이 혼몽하여 듣지 아니하니 어찌 경 등과 함께 왕을 보고서 친히 화되고 복되는 일을 진술하여 임금의 측근의 악인을 제거하여 생령을 편안하게 하지 않겠는가 라고 있죠. 자, 상국, 사실 상국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좀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는 대등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상국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는 하는데, 전통 시기에는 또 뭐 그렇게까지 이상한 용어는 아니었어요. 이 시기에는 나름 쓸 수 있는 용어였죠. 우리보다 큰 나라, 대국, 뭐 강대국 이런 의미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강대국이라는 용어를 안 썼죠. 그래서 강대국 대신에 상국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천자에게 죄를 얻는다면은, 죄를 얻는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것도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괜히 명을 건드려가지고 나중에 피를 보게 되면은, 명의 분노를 사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현대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다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했겠죠. 이성계가 진짜로 이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태조실록 편찬자들이 이렇게 좀 예쁘게 바꿔서 써준 건지, 그것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정사 생민의 재화가 즉시 이르게 될 것이다. 즉,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양성을 함락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뒤로 가면은 계속 타워 디펜스 마냥 명이 물량공세 퍼붓고 우리는 그걸 자꾸 막아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버틸 수 있겠냐.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전력이 고갈돼서 본토까지 그냥 공격을 당해서 종사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문을 닫는 그런 지경이 이르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리와 영리로서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내가 2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합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라는 거죠. 왕도 또한 살피지 않고, 자, 중요한 구절이 이건데 이렇게 규정을 해요. 최영이 늙어서 정신이 혼몽하여 듣지 않으니. 그러니까 최영이 노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우리 참모총장께서 이거 좀 노망이 나셔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시니까 비상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경 등과 함께 왕을 보고서 친히 화되고 복되는 일을 진술하여,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지금 당장 우왕을 폐위하자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왕을 폐위하자 그런 말은 아니고,
임금 측근의 악인을 제거하여,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최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영이 원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금 늙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나쁜 놈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이 회군의 명분을 뭐라고 세우고 있냐면은 왕을 끌어내자, 그게 아니라 전하께서는 잘못하신 게 없는데 전하께서 잘못 판단하도록 옆에서 누가 최영이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최영도 지금 노망이 들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가 회군을 해서 누구를 끌어내려야 된다? 최영을 권좌해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니까 여러 장수들이 말하기를, 사실 이쯤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감을 잡아요. 이 원정이 얼마나 무리한 원정이었는지, 그리고 또 이 원정의 중핵인 이성계가 안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한 원정이라는 것도 대강 눈치를 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성계에 휘하 있었던 측근 장수들, 예를 들자면 뭐 남은이라든가 이런 장수들은 이미 이성계하고 어느 정도 입을 맞춘 상태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동방사직의 안위가 공에 한 몸에 매여 있으니 감히 명령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그리고 이에 군사를 돌이켜서 회군이 단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수단인 회군을 결심했다는 것을 밝히는 거고, 이성계의 말에 조민수는 딱히 반론이 안 나와요, 여기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조민수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그런 반론을 제시를 못했다는 건 둘 중 하나죠. 첫째로는 조민수도 사실은 이번 원정을 내키지 않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권력의 헤게모니를 이성계가 다 잡았기 때문에 조민수가 여기서 그냥 찍소리 못하고 깨갱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이제 이번 원정대는 그만큼 이성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성계가 회군을 결심했다고 하니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죠. 그리고 이성계가 그냥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정식적으로 회군 요청을 2번이나 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최영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현지에 있던 장수들도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 최영한테 마음이 좀 떠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성계의 회군 서단에 많은 장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였고, 마침내 요동 원정대는 회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이성계의 가족들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다 개경이나 혹은 이제 최영이 인질로 잡아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성계 가족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성계가 회군을 결정하자 당연히 이 소식은 우왕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격노한 최영은 즉시 이성계의 가족들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어허, 이게 웬걸. 이미 한 발 늦은 상태라는 거예요. 당시 이성계의 가족들은 개경에 남아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을 체포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근데 이들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이천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솔들을 대피시키는 일은 누가 맡았냐면은 바로 이방원이 주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천에 숨어 있다가 사태가 수습된 후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전하가,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태종입니다. 왜냐면은 태조실록을 태종 이방원한테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전하는 태종이죠. 전하가 전리 정랑이 되어 서울에 있으면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방원은 과거 패스자죠, 그죠? 과거 합격자고, 그래서 이제 전리 정랑이라는 관직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이제 개경이죠. 서울에 있으면서 변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사제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말을 달려 포천에 이르니 간사하는 노복들이 이미 다 흩어져 도망하였다. 전하가 왕후와 강비를 모시고, 여기서 말하는 왕후는 신의 왕후 한씨고, 강비는 다들 아시죠, 그죠? 신덕왕후 강씨예요. 모시고 동국면을 향하여 가면서, 자, 그래서 일단 동국면으로 향하긴 하는데 동국면으로 완전히 들어가진 못해요. 왜냐면 중간에 이제 계속 검문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이천쯤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말을 탈 때든지 말에서 내릴 때든지 전하께서 모두 친히 부축해 주시고 스스로 허리춤에 불에 익히는 음식을 싸가지고
봉양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방원이 얼마나 이제 고생을 하면서 가족들을 그렇게 케어해가지고 이천을 갔는지를 기술을 하고 있죠. 경신공주, 경선공주, 무안군, 소도군이 모두 나이 어렸으나 또한 따라왔으므로 전하께서 자기가 안아서 말에 태우고 길이 험하고 물이 깊은 곳에는 전하가 또한 말을 이끌기도 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방원이 가솔들을 피신을 시키면서 무진장 고생했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여기서 나오는 무안군, 소도군 다들 아시죠? 그죠? 이방번, 이방석이에요. 이때 목숨을 걸고 구해줬던 무안군과 소도군을 이방원은 훗날 다들 아시죠? 그죠? 정말 아이러니해요, 보면은.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성계의 장남이었던 이방우, 차남 이방과 역시 종군하지 않고 우왕의 처소에 같이 있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들은 일종의 인질 역할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위화도 회군이 단행되던 날 밤, 이방우와 이방과는 이두란의 아들이었던 화상과 함께 우왕의 처소를 탈출해서 이성계에게 달려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이 나와 있죠. 이날 밤의 상황,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정종입니다. 태조실록은 태종 이방원 때 쓰여졌던 실록이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라고 하면은 정종이죠. 상황이 그 형 방우와, 방우는 이제 첫째 아들이죠. 이두란의 아들 화상 등과 함께 성주의 우왕의 처소로부터 태조의 군대 앞으로 도망갔으나 우왕은 해가 정오가 되어서도 오히려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들이 최영은 이성계에게 실권을 주어 전방으로 보내놓고 막상 그들의 가소를 감시하는 역할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탈출하는 것을 제대로 눈치를 못 챘다는 거죠. 심지어 이방우와 이방과의 탈출 소식은 다음날 정오가 돼서야 알려질 정도로 최영의 정보망은 느리기 짝이 없습니다. 이를 터대로 놓고 봤을 때 모르긴 해도 최영은 아마도 그만큼 이성계를 신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마 최영이 이성계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요동으로 밀어넣은 것 같지는 않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둔 것도 일종의 형식적인 것이었지 뭐 여기에서 엄청나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이성계의 가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이냐. 물론 이에 대해 실록에서는 매우 극적인 탈출이었다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습니다. 좀 전에 기록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극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성계의 가족들이 완벽하게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천운이 따라서였냐,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들은 이미 사태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요동 원정을 나갔을 때 최영이 후방이 잔류하고 이성계가 사실상 야전의 실권을 거머쥐고 떠난다. 그 시점부터 회군은 어느 정도 계획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확정까지는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는 회군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있었을 확률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성계가 미리 떠나기 전에 언지를 줬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라. 만약에 혹시라도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압록강을 건너지 않고서 회군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너네는 빨랑 튀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언지를 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질 역할로 잡혀 있었던 이제 이방우, 이방과 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원한테는 네가 알아서 가족들 케어해가지고 도망가라.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짰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부에는 정도전이나 정몽주 같이 친이성계파의 관료들도 다수 또 포진되어 있어요. 이들이 또 어느 정도 안에서 도움을 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왕명을 거역하고 회군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왕이 머물고 있는 서경은 당연히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 원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국면 지역의 병력과 심지어 여진 추장들까지 이성계에게 합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회군이 좀 어느 정도 계획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정말로 갑자기 온 거면은 이쪽에서 병력이 어떻게 왔겠어요. 그걸 갖다가 와서 우연히 그렇게 만났으면 없을 거 아니야. 그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출발한 시점에서, 적어도 출발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왕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음을 깨달았죠. 결국 우왕은 최영과 함께 부랴부랴 황급히 개경으로 돌아와 방어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뾰족한 대안이 떠오르진 않았다는 거죠. 바야흐로 우왕과 최영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